목수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집을 짓는다면 결국 삐뚤어진 집을 지을 것이다. 덴마크 속담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자동차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때 뒷좌석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직진하는 길이 빨라. 내가 잘 알아. 운전자는 확실하지? 라고 확인한 뒤에 친구의 말대로 직진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갈림길이 나왔어요. 운전자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이야? 친구는 오른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 라고 물으니 친구는 귀찮은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지 뭘 매번 물어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간섭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아는 길이라면서 확실하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남의 말에 의지에 들어선 길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또다시 물어볼 것입니까? 길은 운전자가 택하는 것이고 진로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혹여 길을 잘못 들어 헤매게 되더라도 방황까지 포함해서 전부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세상에 선보이던 날 기자가 물었죠. 시장 조사는 잘했습니까? 잡스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벨이 시장 조사를 하고 전화를 발명했습니까? 365공 비타민 진정한 길은 가슴이 말해준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원수 때문에 난로불을 뜨겁게 지피지 마라. 오히려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울 테니까. 우리는요, 지금 데일 카네기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없애고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고 간략하게 걱정과 스트레스를 없애는 노하우 2가지를 언급드릴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원수 때문에 불을 지피면 그 불은 우선 자기 자신을 태우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화를 돋군 그 원인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극에 맞서 곧장 화르르 분노를 끌어올리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미쳐요.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끝자락에서 저의 경험담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스웨덴에 사는 조지 로나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랍니다. 그녀는 원래 빈에서 살고 있던 변호사였대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스웨덴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죠. 그녀는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일단 무역회사의 통신원으로 취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회사에서는 전쟁 중이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이름만 적어두겠다라고 회신을 했대요. 어느 회사에서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무역회사에 취직하겠다는 당신의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저희 회사는 통신원이 필요 없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해도 당신을 채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선 스웨덴 말에 능숙하지 않고
편지는 오탈자 투성이였습니다. 조지 로나는요, 그 편지를 읽고선 무척 화가 났답니다. 오자 투성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무식한 놈들, 지들이 긴 문장을 읽어보기나 한 적이 있긴 있는가? 라면서 말이죠. 원래 변호사로 활약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깔아뭉개는 답신에 아마 화가 벌컥 났나봐요. 그래서 조지 로나는 편지를 준 그 회사 담당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항의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막 쓰려던 찰나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쩌면 이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딴에는 스웨덴 말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모국어는 아니니까 미처 몰랐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짜 취직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스웨덴 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어쩌면 내게 좋은 충고를 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말투는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그의 호의는 감사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 항의 편지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 편지를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요, 조지 로나는 지금까지 썼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통신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고스럽게 회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귀사의 사정을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사의 서신을 올렸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사가 무역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편지에 문법상의 잘못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앞길에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조지 로나는 바로 편지를 보낸 그 장본인으로부터 회사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로나는 부드러운 대답이 노여움을 푼다라는 진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 언젠가 미국의 저 유명한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답니다. 부친께서 남을 원망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일을 생각할 시간이 단 1분도 없으셨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라고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 당시에 뉴욕 시장을 지낸 적이 있던 윌리엄 게이너라는 사람도 그랬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신문의 논조들의 큰 상처를 입고 또 미친 사람에게 테러를 당해서 목숨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자신의 입장이 강한 정치인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정도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케이너는 병상에 누워서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세상의 온갖 일과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그렇게 매일 밤 자신을 미워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털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커다란 마음의 병을 앓았을 것이고 아마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일 밤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것이 뉴욕 시장이 매일매일 올렸던 기도라고 해요. 철학자 에픽테투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악행에 보복을 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비행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누구도 꾸짖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 하면 그 해악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저의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학교 졸업반 때였습니다. 글을 쓰고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서 인터넷방에 올리고요. 수업을 같이 듣는 그 동료들이 글을 읽어두고 수업 시간에 모여 발표를 하고 그 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이런저런 책들을 좋아하듯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20대 때 좋아했던 글들이 그렇게 완전히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기소개서에 제가 좋아하는 글들, 제가 감명받은 글들을 끌어모아서 이를테면 논어라든지 하이쿠의 한 구절이라든지 좋아하는 작가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죠. 또 그때 저는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다음 시간쯤이었어요. 어떤 신입생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제 글을 패러디한 겁니다. 물론 패러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의 비슷한 내용들을 바꾸어서 넣을 수는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글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요컨대 그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는 너는 뭘 그렇게 폼을 잡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6살 졸업반이었고 그 친구는 20살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습니다. 물론 무척 재기 넘쳤고요. 센스 있는 글을 쓰는 스마트한 친구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의 글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의 글을 비꼬는 표현과 문장들이 가득했거든요. 발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글을 발표하면서 자기의 글은 단지 패러디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미리 올린 글,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보여준 자세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도 모두 긴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죠. 이 친구가 지금 지난번에 올린 글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괜찮으냐라고 말이에요. 지금의 저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괜찮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은 그래서 악의가 느껴지며 정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글을 한 구절 한 구절 끄집어내서 어떤 점에 있어서 악의가 느껴졌고 저의 글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지, 그 친구의 의도가 어디에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시간이었어요. 무려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악의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다 라고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수업 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는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다가가 아까 나도 흥분을 해서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다, 나도 역시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고 표면적으로는 깔끔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요. 귀가를 하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를 했었는데 사실 조그만 스쿠터였기 때문에 사고 날 일도 없었거든요. 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모은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토바이를 몰고 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던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오른쪽 다리가 오토바이 밑에 깔렸습니다. 급격한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좀 굴러갔죠. 다행히 다친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자마자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도 저는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비록 내가 정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믿었었습니다. 잘잘못 여부와 무관하게요. 오토바이가 쓰러지자마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낮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냈던 기억. 사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분노를 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를 겪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 화가 치밀 때면 그때 그 수업과 오토바이 사고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위해가, 해악이 어떻게든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이죠. 원수 때문에 난로불을 뜨겁게 지피면 오히려 그 불이 우리 자신을 태운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은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 기대가 비록 준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커다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베푼 것에 비해서 비록 조그만 것일지라도 무언가 피드백이랄지 작은 감사 인사랄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튼 더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사실 마음속으로는 더 많이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주는 사람일 때 그때 문제는 발생해요. 기대한 대로 대가가 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 자신이 괴롭게 됩니다. 어쩌면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가 되기까지 유명한 변호사였던 사무엘 라이보위치가 78명의 사람을 전기 의자에서 구해내면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몇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78명의 사람 중 단 한 명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오후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단지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9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나병을 고치는 경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 인생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척에게 커다란 돈을 주었다면 마땅히 감사 인사를 받기를 기대하겠죠. 친척에게 준 돈이 만약 100만 달러의 거금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감사 인사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돈을 받은 그 친척은요, 강철한 카네기가 자선 사업에는 3억 달러씩이나 기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겨우 100만 달러라는 돈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쓴 그 황제가 통찰한 내용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별로 의아해 할 것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다. 원래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편하지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기에 괜찮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준 보답에 대해 감사를 성실하게 표시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사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함을 돌려주고, 돌려줄 때 상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정성껏 돌려주면, 이러한 습관을 들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푼 사람도 굉장히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으니까요. 전에 언젠가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의 자제력을 읊어드릴 때 거기에 나온 좋은 문장,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라는 말은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데일 카네기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받은 일이 없더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무한히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그것을 읽고 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언젠가 카네기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3주일 동안이나 뗏목을 타고 태평양을 표류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3주일 동안이나 망망대해를 떠돌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배운 최대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대요. 그때 상대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돌며 내가 배운 최대의 교훈은 마시고 싶은 깨끗한 물과 먹고 싶은 밥만 충분히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요, 보복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